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가자 노인문화센터에서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정춘희입니다. 어르신들 코로나19로 답답한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는 눈에 띄는 귀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하면은 과거의 일도 역사가 되고 의미가 된다라는 그런 귀절을 보면서 어르신들께 이 영상 제작을 위하여 강의를 준비하면서 꼭 그 시대의 큰 사건만이 일어났던 큰 사건만이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있었던 자그마한 일이라든지 또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단어를 가지고도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역사 그 주제를 짬짬이 역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역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된 이 강의 재미있게 집에서 즐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르신들 우리 첫 강의로서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짬짬이 역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 인천과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첫 강의를 꾸며봤습니다. 우리 고장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죠? 서해바다죠. 서해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작은 반도 지역으로 곳곳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옛부터 지형적으로는 굉장히 해상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삼국시대 때 보면은 삼국의 그 영토 쟁탈전이 가장 심하였던 것이 우리 서울 이런 이 인천 요 지역인데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삼국의 어떤 발전 그리고 그 전성기를 가늠하는 그 속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우리 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 지형적 특징을 일단 보고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르신들 우리 인천 하면은 인천의 첫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미추홀이라고 그러죠? 미추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륵 미자에 나라 추자에 고롤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홀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홀은 고을, 성이라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추홀의 의미가 뭘까 했더니 물에 있는 고을이다. 또 물가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가 미륵미, 두루미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물이 꽉 찬 어떤 의미로서의 그 미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미추홀, 물이 있는 고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고장, 이 미추홀의 이름이 처음 우리 인천의 이름이었다면은 인천이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어떻게 변해왔는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삼국시대, 백제시대 때부터 조선까지 다양한 이름을 가지면서 결국 조선시대 때 들어와서 인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백제시대 때 처음 우리 인천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미추홀. 예, 백제 때 미추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주몽의 아들 중에 이제 주몽한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죠. 근데 그 비류, 온조가 어머니 소순화하고 남하를 하면서 비류 왕자가 이곳에 정착하여서 미추홀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미추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백제가 물러가고 나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삼국시대 때. 어느 나라였을까요? 네,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때 이곳을 차지하면서 매소홀현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미나 매나 다 그 물 숫자와 관련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매소홀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신라시대 때 또 이름이 바뀌어요. 신라시대 때로 오면은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경덕왕 때 소성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소성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인천을 대표하는 막걸리, 소성주 생 막걸리 있죠? 그 막걸리 이름이 이 이름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지난 이 이름이 고려시대 때로 오면은 다시 이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 고려시대 때는 여러 이름을 거치게 되는데 경원군, 인주군, 경원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경원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려에는 이 인천에 굉장히 세력 있는 집안이 있었어요. 이자연이라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은 그 고려의 이제 임금님 11대 임금님 문종 때부터 17대 인종까지 거의 7명의 왕대에 걸쳐서 왕비를 배출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도가로서 세력을 누렸던 집안인데 그 문종의 비였던 예인 왕후 분의 그 아드님들이 이제 3명이 주로 다 왕이 되시는데 그 예인 왕의 셋째 아들이었던 숙종 임금님 때 이곳이 자신의 어머니가 태어난 그 고향이잖아. 그래서 경사스러움의 근원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경원군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인종 때, 17대 인종 때 와서 또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신 순덕태호의 이제 고향이 되면서 이제 인주군이라고 이름을 다시 계칭해서 부르다가 고려 공민왕 때 경원부라고 해서 이 승격을 시켜 군에서 부로 행정구역상 격상이 되는 그런 진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오던 이 고려 시대 때 여러 이름을 거쳐오던 인천의 이름은 조선 시대 때 와서 조선 태조 때에 다시 인주군이라고 해서 부에서 군으로 그 행정구역의 이미지가 다시 내려오는 격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인천군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갖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 조선의 세 번째 임금님 누구실까요? 태종 때. 네, 세종대왕의 아버님 태종 때 1413년에 드디어 인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태종 임금님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전국을 8도 행정구역하신 분이시죠. 이분 때 이제 행정구역 개편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주를 가진 그 도구 이하의 군현 이름은 산이나 또는 천으로 개정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이제 인주군에 이제 아무래도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천이라는 그 줄을 빼고 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인천군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인천군으로 지명을 가져오다가 다시 세조 때 인천도부 이래서 도부를 이제 그 행정구역으로 이제 다시 바뀌면서 인천부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인천 11일 날이 며칠 날인지 아세요? 며칠일까요? 네, 10월 15일입니다. 그게 왜 10월 15일을 잡았냐면 바로 태조 때 1413년 10월 15일에 우리 이 인천의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인천 10일 날로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인천에 대한 역사는 이렇게 우리 고장의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나 여기까지 배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천에 담겨있는 역사에 대해서 2강 때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 짬짬이 역사 우리 조상들의 그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1강부터 차근차근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옛 선비들은 상투를 두르고 갓을 쓰고 있었죠.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물가를 찾았지만은 결코 이 갓을 풀어서 내려놓는다든지 머리가 너무나 더워도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 헤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투 속의 이 열기가 머릿속에서 발산되는 그 열기가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런데 조상들은 그 나름대로 그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너무 더운 여름에 정자에서 바둑을 두면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고 또 물가를 찾아서 풍요를 즐기면서 물가에다가 발을 들여놓고 시원함을 즐기기도 했지만은 결코 갓을 벗는 일이 없었던 우리 조상들 양반의 모습이고 또 일반 서민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머리를 묶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름에 더운 열기를 발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참으로 더웠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공자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시했었잖아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 모라고 하여서 몸과 털업과 또 살갗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하여서 조선의 선비들은 자신들의 몸에 있는 털 하나도 함부로 자르는 것을 굉장히 불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머리에 상투를 틀고 밭을 쓰고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자, 우리 민족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투 언제부터 해왔을까요? 우리 민족의 이 상투는 고조선 시대 때, 그러니까 한 거의 2000년 전부터 상투를 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고조선 말에 그 단군 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 준왕이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연나라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10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와요. 그때 이 위만이 고조선인들처럼 상투를 들고 힐옷을 입고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미 고조선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상투를 틀고 생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기록뿐 아니라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를 써 서진에 진수라는 분이 쓴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도 보면은 그 내용 안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반모를 쓰지 않고 상투만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미 우리 이 조상님들은 오랜 세월 동안 상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상투를 오랫동안 하면서 더운 여름 그리고 또 그 무거운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면 상투도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조상들의 그 상투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이런 금동 가면 얼굴이 부여 지역에서 지금 만주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2, 3세기 정도에 제작된 금동 가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큰 얼굴이 아니라 말이나 또는 어떤 무기의 장식품으로 달려 있었던 그런 것인가 봐요. 그런데 이 가면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조상님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 얼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그 원형의 얼굴을 간직한 모습이라고 해요. 이렇게 축 찢어져서 올라간 눈이라든지 툭 붉어진 광대뼈라든지 또 이렇게 툭 붉어진 턱이라든지 이런 모습이 우리 한국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에 있는 이 상투를 보면은 계란 모양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가장 아름답게 했던 상투의 모양이 계란 크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자르지 않고 그 상투를 틀었다면은 얼마나 그 부피가 컸겠어요. 조상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틀어 올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머리를 상투를 틀은다면은 지금 여기 어르신 물론 머리가 오랜 세월 되면은 좀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긴 하겠지만 작게 이렇게 묶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젊은 청년의 머리만 해도 이렇게 지금 굉장히 푹실하고 길어요. 이걸 상투를 틀어서 올린다면은 굵기도 크고 또 어떨까요? 굉장히 여름에는 더웠겠죠? 그래서 어른들은 옛날 조상님들은 어떤 지혜를 발휘했냐면은 이 상투의 아름다움도 추가하면서 상투 속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요 상투를 틀어놓은 요 밑에다가 동전 크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손바닥 반만하게 머리를 짧게 치든지 아니면 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갈머리가 없어지는 거죠. 소갈머리가 없어지고 주변의 머리를 모아서 묶어서 올려가지고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 발부 수지 부목 머리카락을 절대 잘 수 없다 하지만은 일부 양반님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은 널리 이렇게 상투 아래를 좀 이렇게 쳐내는 그런 걸 통해서 수술 좀 쳐내가지고 상투를 틀었다고 합니다. 물론 왕실이나 높은 집안 좀 있는 집안에 이런 선비들은 하진 않았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대다수 많은 백성들은 이런 것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백고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상투 밑에 이렇게 잘라낸 숯을 쳐내고 작게 이렇게 머리를 쳐내거나 민 그 부분을 우리가 백호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머리카락을 치는 것을 백호치기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백호치기를 통해서 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용어인가요, 어르신들? 혹시 못 들어보셨다면 이런 말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상투를 잘라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 역사 속에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 고려 병발 들어보셨죠? 고려시대 때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몽골의 침략이 있었죠. 원나라의 침략 시기에 그 강화를 침략하고 우리가 강화를 맺고 결국은 우리 고려의 임금님이 원나라 사위가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충렬왕 때 그 원의 영향을 받아서 머리를 미는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청나라 때 머리 같은 경우는 앞에를 다 밀고 뒤에 이렇게 댕기를 따고 그러지만은 원나라 때는 개체변발을 했을 때 앞머리를 잠깐 이렇게 조금 놔두고 위에 정수리 부분을 친 다음에 뒤쪽을 머리를 따서 이렇게 하는 개체변발을 시행하도록 했는데 물론 백성들한테까지 미친 건 아니고 그 관료들한테 이런 머리를 하도록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선으로 들어오면은 단발령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고종 임금님 때 을미개혁이라고 해서 단발령이 내려져요.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선비들, 양반들이 반발하게 되고 을미의병이라고 하는 큰 사건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지만 고종 임금님 때 단발령이라고 해서 상투를 자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단발령은 물론 우리 조상들의 어떤 위생적으로 생활을 위해서 머리를 잘라야 한다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우리 민족의 어떤 근간 정신을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자 그리고 고종임금님까지도 이렇게 머리를 상투를 자르는 단발령을 하게 되죠. 우리 이 단발령의 제1호 인물이 누구이신 줄 아신가요? 네, 바로 고종임금님이었습니다. 고종임금님이 가장 첫 번째로 단발령을 시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길가에 가다가 상투를 튼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가위를 갖다가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잘린 그 상투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투를 잘라라 사건까지 왔지만은 오늘 제가 옛날 조상님들이 더운 여름에 그 상투 속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여름을 이겨내는지 그 상투 속 비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상투 속 밑에 짧게 머리를 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백호치기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듣기 좀 힘든 용어이긴 하지만은 그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점점이 역사 속에서 잠깐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강의 어떠셨는지요? 무리하시진 않으셨는지요? 다음 강의는 좀 더 재미있고 좀 신명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